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을 평가해보는 생생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한성대학교의 김상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김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을 굳이 이 점수나 학점으로 매긴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기자들로부터 받는 질문 중에서 가장 답하기 싫은 질문이 바로 이제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학점식으로 A, B, C, D, F로 매겨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자들이 요청을 하면은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답을 했는데요. 그때 평균 비학점의 금융은 D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평균 비학점이라는 성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성적을 이제 후하게 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학 교수들은 다 아시지만 요즘은 대학에서 전부 다 상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해가지고 다 점수를 낮게 주면 그 다음 학기에 강의실에 이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하니까 이제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했다라기보다는 그 상대편이 이제 야당 진영에서 너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대 평가의 의미에서 평균 비학점을 줬는데, 금융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너무 지금 어떤 비전이나 철학, 정책이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D학점을 줬습니다. 지금 한 이제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다시 학기말 성적을 매겨본다면 성적이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평균 C학점의 금융은 거의 F에 근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리 야당이 지금 죽을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장기 목표인 경제 민주화나 단기 목표인 경제 활성화 양 측면에서 지금 실패의 위험 속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 부분은 지금 너무 단기적인 어떤 성과 위주로 가고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김동원 교수님. 예, 저도 굳이 성적을 매긴다면 그 B라는 데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내용 면에서 저는 그 왜 B냐고 하면은 우선 이 사기가 좋아졌냐 나빠졌냐고 따지면 일단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B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그럼 큰 진전이 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B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우선 그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률은 지난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60.1%에서 60.5%로 미약하게나마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경기 상태로를 보던 상태는 그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기 상태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그 지난 1년간의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세계 경제의 그 성장률이 이 3.2%에서 2.9%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작년 2.0%에서 금년에 2.8%로 높아졌다는 점이 우리가 상당히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감적으로 그 기업과 가게에게 그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조금 산업 형편이 나아졌다. 그렇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전체 총체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일단 B를 주는 게 맞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있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B 정도가 80점 정도의 점수가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한 말씀 더 첨언을 하자면, 분명히 이제 것이 지표로 확인되는 한국 경제의 상황은 작년보다는 이제 2013년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제 좀 돌이켜 보면, 물론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이제 우리의 이제 주된 교역 상대가 되는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유럽도 최근에는 조금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좀 개선되면서 대외 환경이 개선된 부분이 하나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른바 슈퍼 추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재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확장 정책을 이제 취한 부분, 요 두 가지 정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거시 성적표를 이제 좋게 만드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성적표는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심지어는 기업들한테 물어봐도 작년보다 더 나아졌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하고 국민들이 이제 생활에서 느끼는 거하고 점점 이제 괴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다른 면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한국 경제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기업만 잘 나가고 있고, 이 두 기업의 어떤 성과로 인한 착시 효과가 거시 지표상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이게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생활로까지는 확산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뭐 양극화라고 표현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의 우려는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표 그 지수하고 체감 경기하고 이제 괴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예. 하는 거는 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시 지표를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또 그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절대 금액 면에서도 사상 최대이고 GDP의 5%를 그 넘어서는 흑자가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물가는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뭐 1% 수준에서 안정이 돼 있고요. 이제 이런 그 조금 전에 이제 GDP 성장률도 좀 나아지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김상조 교수님 말씀은 그 경기가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적어도 지표상으로, 그러나 그 아직도 온기가 일부에 그 머물러 있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이시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적어도 온기가 민목까지 좀 미치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한 4% 이상은 돼줘야 뭐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그 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제 판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이제 한국의 뭐 그 수출이나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외환 보유액과 같은 이제 대외 경제 활동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물가는 굉장히 또 안정돼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 하나를 찾은다면 이게 불황형 흑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이제 이른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국내 경기는 아직 소비나 투자가 뭐 회복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수입은 이제 정체되면서 그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수지 흑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뭐 심지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수출액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심지어는 그렇죠. 일본을 넘어가지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아마 1위 국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대외 어떤 거래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몇몇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만드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라는 어떤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 중소기업들의 이제 매출액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수출 비중이죠. 그게 2008년 그러니까 위기 이전에는 약 한 15%까지 됐었는데, 최근에 오게 되면 이게 10%,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한국 경제가 지금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일부 대기업의 어떤 뛰어난 성과이지 그게 고용과 소득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까지 확산되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오늘 토론의 아마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 한 부문 또는 이제 뭐 그게 대기업이든 또는 수출 부문이든 한 부문의 어떤 성과가 이게 확산되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버리는 그런 어떤 장애 요소 또는 보틀렉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풀어감으로써 한국 경제의 어떤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정의를 한다면, 올해 어떤 1년 만에 성과를 본다면 아직까지 작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원했던 그런 이 성장의 효과가 확산되면서 모두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좀 더 민주화된 어떤 그런 경제 질서로 나가는 데는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동훈 교수님. 저는 좀 그 다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난 1년 현 정부의 그 경제적 성과를 현상적 또는 그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하고 구조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하고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지표로 나오는 걸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쨌든 좀 진전이 있다. 예. 하여튼 뭐 군불이 운무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랫목에 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건 분명하다. 예. 그런 면에서 현상적으로는 상당히 좀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어떠냐? 구조적으로 보면 아까 김상주 교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원래 뭐가 달라진 게 있냐? 저는 거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이거 우리 지금 경제를 현상적으로 볼 것인가 구조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는 이 관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5년을 그냥 지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정부에게 현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어떤 그런 그 구조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는 이 인구 구조적으로 2016년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정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특별한 어떤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상태로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선진국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여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현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수출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면 그냥 5년 가면 우리가 선진복지국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아까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그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과제이고 그것이 훨씬 더 그 어떤 단기 현상적인 성과보다가 설사 국민들은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그것이 이 정부의 그 중요한 책무이고 또 우리는 그런 정무에서 이 정부를 그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은 김동훈 교수님하고는 제가 뭐 이렇게 서로 대립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아마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훈 교수님께서 이제 단기적 현상과 장기적 구조의 문제를 이제 대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뭐 최근 주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표현을 빌린다면 이 경제 활성화냐 경제 민주화냐 아마 그런 단어로도 이제 바꿔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재벌 개혁 내지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뭐 시민 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만은 뭐 제가 경제학자로서 경제 민주화가 경제 정책의 유일한 목표다라고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장기적인 초장기적인 어떤 과제라고 한다면 경제 정책의 목표는 또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또 문제들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활성화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어떤 국민들이 또는 이제 기업들도 이렇게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단기 대책이 과연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 즉 소수의 대기업의 어떤 이제 성과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으로까지 이렇게 넘친다고 하는 과거의 어떤 성장 모델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것이 아마 작년에 이 경제민주화 논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본다면 최근에 박근혜 정부의 이 경제정책 기조, 특히 경제 활성화 기조가 이게 참 옛날의 어떤 정책 기조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소수 대기업의 어떤 수출의 어떤 성과에 기대어서 이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낙수효과 모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한국 경제 이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중요하고 또 창업이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경제 민주화도 소위 경제 3대 공약 중에 하나로 뭐 창조 경제, 복지와 더불어서 이제 3대 공약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지금 두 분 말씀은 그런 이제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를 바꿔보겠다는 당초의 그 의지가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은 당초 의지대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왜 지금 그런 평가를 받는지 조금 대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고용을 보시면요, 연령별로 한번 우리가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금년 10월하고 작년 10월하고 비교를 하면 일자리 수가 취업자 수가 47만 6천 명이 늘어났는데 이 숫자는 50대, 60대 취업자 늘어난 숫자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일자리가 필요한 20대는 불과 2만 6천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30대의 일자리는 이 7만 8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50대, 60대의 일자리가 이제 늘어났는데 그럼 이분들이 어디에 갔느냐? 예, 이걸 산업별로 보시면요. 산업별로 보시면 가장 늘어난 일자리가 보건 및 사회복지업입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이제 숙박업이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늘어난 일자리의 대략 한 60% 수준이 거의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자리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예, 그러니까 우리 지난 1년 동안 한국 경제의 온기가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런 과감한 어떤 재정을 통해 가지고 공공 부분에서 일어난 것이지 이것이 국민기저 순환을 통해 가지고 경제 전체적으로 퍼지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변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온기가 도는 것조차도 아직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시작하면서 한 6월쯤에 글을 쓸 때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이제 평균 비약점이라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6월 4일 날 발표한 이제 이 고용률 70% OECD 기준으로 고용률 70%를 이제 약속을 했던 이제 고용 로드맵이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6월 5일 날 발표했던 이제 창조 경제 로드맵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정부의 이제 발표 자료를 읽어보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정부 부처가 발표한 보도 자료다라는 제목을 딱 가리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시민사회, 시민단체에서 발표했던 글하고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는 이제 좋은 일자리를 더 확대하기가 어렵다. 김 교수가 도와주신 게 아니고. 예, 제가 도와드린 바 없습니다. 이 장시간 근로 체제라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고용에 관해서도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창업이 필요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보수 정부이기는 하지만 과거와는 달라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 지나고 최근에 오면 올수록 과연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얘기했던 그 어떤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새로운 창조 경제를 이제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한다든지 이와 같은 초기 어떤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면서 최근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이제 뭐 30대 재벌의 임원들을 불러다 놓고 투자를 이제 당부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해주는 과거의 어떤 우리나라 정부가 바로 이제 실패했던 그 길을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게 창조경제이든 경제민주화이든 이런 어떤 목표는 하루 이틀 내에 또는 뭐 임기 5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말 이제 장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 정부가 조금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면서 국민들의 인내심을 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 이제 정부가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어떤 가시적인 목표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너무 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무리를 하면서 아까 김동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지속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어떤 단기 성과 위주의 경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지금 너무 실망하는 마음이 많이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말씀대로 정부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은 지난 1월 달이었죠. 2월이죠. 2월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주요한 그 시책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발표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이 시책도 있었고 또 그 후에도 무슨 창업 관련 시책도 발표가 된 바가 쭉 있는데 우선 이제 그런 시책이 이렇게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제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많이 지연되고 있다. 근데 정부는 아마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건 사실은 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도 아마 그 본격적인 효과는 다음 정부에 가서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은 과연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의지가 퇴색이 되고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에 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게 그 방향 자체도 좀 이 퇴색이 되고 이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최대 그 과제는 바로 이 그 저성장과 고령화 시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냐. 근데 바로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그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저성장 궤도로부터 우리 경제가 이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주지 못했다는 거죠. 성장률이 뭐 얼마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조금 참고 우리가 한 2년만 고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이제는 그 정말 잠재 성장을 넘는 성장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를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납득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저성장 문제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활동을 자극하는 데는 이거는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거는 그 저성장의 문제는 결국은 그 기업 활동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보면은 최대의 문제는 이 기업의 투자 부진 그 다음에 기업의 수익성 악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장업체의 4분의 1이 그 자기 낸 수익을 가지고 지금 그 이자를 다 못 내는 지금 2000년대 이래 그러니까 98년 위기 이후에 가장 지금 기업이 수익성이 어려운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구조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난 1년은 뭐 처음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 경제가 이 저성장의 위기를 벗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제 정말 좋은 나라 되겠구나 하는 국민들에 대한 신념을 주도록 그런 모습의 변화가 가장 지난 1년 동안 보이지 못했다는 게 아쉽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뭐 이제 성장과 관련해서 이제 창조경제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창조경제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실체가 없다,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무슨 뚜렷한 내용을 갖기가 어려운 정책 목표인 게 사실입니다. 뭐 창조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걸 혁신 경제라고 부르든 지식 기반 경제라고 부르든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 시도했던 이제 개념들이고요. 예컨대 이제 유럽의 EU 같은 데서는 2000년이나 또는 이제 2005년에 다시 수정했던 이 리스본 전략 같은 걸 읽어보면 거기서도 뭐 창조 혁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뭐 그 문서 속에도 딱 바로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첫 이제 그 대선 도전할 때 그러니까 기초가 되었던 이제 해밀턴 보고서도 읽어보면 거기서도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딱 집어 말하기가 어렵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정말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이 교육 시스템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건 뭐 혁신의 주역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본다면 정말 이 창조 혁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어떤 정책화한다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난 이제 MB 정부 때 5년 동안 녹색 성장을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지금 그거 기억하거나 또는 뭔가 성과로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과거의 어떤 성장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성장 방식이 이제 유효성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뭔가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런 새로운 성장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단기 업적에 이렇게 연연해 하면서 밀어붙일수록 오히려 창조나 혁신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정부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좀 지금 어렵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주시면 그러니까 이 정부가 꾸준하게 가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임기 내에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좀 인내심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그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자꾸 뭐를 보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 노력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지금 뭐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그 기초연금 문제가 지금 그 대표적인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박근혜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바로 이 국민 행복을 들고 나왔고 그렇게 국민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제 기초연금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굳이 기초연금이 아니더라도 이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고 이 노인 빈곤율이 지금 40%가 넘는 이런 구조화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가지고는 이건 부족하다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그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과제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위 30%는 이제 맞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 이 기초연금 문제로 핵심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정부가 그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가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이 공통점이 이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그 구조적인 취약점을 바꾸기 위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구조개혁에 관한 뚜렷한 방향도 안 보이고 의지도 안 보인다. 그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 기업의 지금 수익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선 기업 구조 조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기업 또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굉장히 지난한 또 이슈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혁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개혁 과제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의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정부에 좀 이렇게
충원을 좀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2012년 대선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과거의 낙수효과 모델로는 우리 모두가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됐다.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 이제 작년에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의 성장 모델의 유효성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성장 모델에 바로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또 그걸 찾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 위험 요소들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는 지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이제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 부실기업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뭐 국민 모두들께서 이 가계부채 문제나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의외로 기업 부채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몇몇의 어떤 거대 재벌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지금 재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중견 그룹들도 최근에 와서는 부도가 나는 그룹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공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아마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부도 났을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부실 기업들이 많은데 사실 부실 기업은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복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이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지만 당연히 여기는 돈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세수를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모든 혁명은 세금 문제에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 이른바 간접 증세와 직접 증세라고 하는 이 보수 진보 간에 참 풀리지 않는 이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 10%, 협약 적용률 10%라고 하는 이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어떤 한계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이 일자리를 늘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이 노사관계의 문제, 결국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세수 확보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의 어떤 돌파점을 찾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성장 모델을 이제 찾아내고 그것을 착근시키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인데 이거 정말로 한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이제 일은 뭐냐면 그냥 원래 성장률이 몇 %고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고 이제 이 얘기를 국민들한테 자꾸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맞아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자기 생각들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어떤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본다면 정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대치 국면, 교착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정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푸는 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불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영국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저 뭐로 비교하냐면 바로 그런 정치와 정책을 해가는 그런 프로세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왜 독일이 지금 딱 10년 전에 시크맨 오브 유럽이 독일이었거든요. 그 독일이 어떻게 저렇게 유럽의 맹주가 될 수 있었냐. 바로 독일이 가장 이런 정책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금 우리나라 못지않게 양당 간의 갈등이 심각하고 재정 절벽에 지금 난리죠. 예. 일본 그렇죠. 영국은 그보다 좀 남긴 합니다만은 거기도 역시 또 보수 진보 간의 그 갈등이 심각한 나라고. 예. 저는 아까 우리가 이런 저성장 또는 고령화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이 선진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이대로 우리가 갈 수 있냐? 예. 이대로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 세계 경제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자구 노력의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정치적 설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이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합의해가는 이런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거죠. 원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뭐 정부의 성적표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축은 완전히 여의도가 잡고 있는데 여의도가 뭐 1년 내내 거의 뭐 꼼짝도 하지 않고 지금 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저는 지금 정부가 이 앞으로 남은 그 4년을 이끌어 가는데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즉 과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갈 건지 아니면 정말 가슴을 열고 다른 쪽의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것인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물쩍하게 이렇게 국정을 끌어가는 거 가지고는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요. 저는 사실 작년에 이제 대선 캠페인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가 되게 되면 국민들로 하여금 높은 복지와 높은 부담 그리고 낮은 복지와 낮은 부담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복지의 이 로드맵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타협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에 관해서 이 국민들이 결정을 해주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지 문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텐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그게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딱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 기초연금 문제를 결정하신 걸 보게 되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 기초연금을 과연 100% 다 드리는 게 맞는지 70%만 드리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연금과 연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토론이 있었고 여기에 관해서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모아졌다라고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런 게 완전히 생략된 상태에서 정말 그냥 70%만 드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 이거를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누가 이 프로세스에 관해서 동의를 하겠느냐. 그 정책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세스에 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정책은 정말 이제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본다면 아마 지금 이 고용률 70% OECD 기준 70%의 고용률을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내세우는 게 시간제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데요. 이게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형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데 불안정한데다 거기다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효과만 있고요. 정말 이 시간제 일자리가 잡 쉐어링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한테 보다 좀 양호한 일 기회를 주는 일이 되려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률 10%의 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바로 그 영역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입니다. 이 부문에서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대기업 노조와 공공부문의 노조와의 관계에서 노사정 3자 간의 사회적 대화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제대로 된 어떤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잡 쉐어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텐데요. 지금 시간제 일자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노사 관계에서의 어떤 사회적 대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좀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같은 IMF 리카르도 총재도 네. 지금 김 교수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연 4% 성장이 가능하다. 단 조건이 뭐냐? 서비스와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지 몰라도 이건 IMF 총재가 우리한테 와서 한 충고가 그거였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영세업체에 우리 근로자의 29%가 4인 이하 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그 생산성 혁명을 이루지 않으면은 바로 이 부분은 저부가가치, 저임금, 그러니까 이게 워킹 푸어, 러닝 푸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이 서비스 시장과 노동 시장의 개혁을 위해서 그 노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주들도 그렇고 정말 기득권을 내놓고 다시 이거 그 딜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우리가 바로 아까 우리가 구조혁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지금 이 문제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을 얘기하면서 너무 경직됐다. 특히 이제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조의 그렇습니다. 이 이제 경직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노사 관계는 관계입니다. 이 노사 관계를 형성하는 세 주체, 노, 사, 정 사이에 관계에서 형성되는 문제이고 이 관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사실은 기득권을 누리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암묵적 담합 구조로 만들어진 그런 관계거든요.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 노사관계를 이루는 어느 일방 주체의 잘못이다라고 매도하는 것만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매도할수록 이 노사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이 노동시장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사관계의 개혁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이 노사정 간의 암묵적 담합 구조를 좀 깨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그 개혁 과제가 우리가 꼭 해내야 될 과제이면서 또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하는 점인데 지난 여름에 제가 한 몇 사람하고 이렇게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북구라파 쪽을 좀 가봤어요. 가서 이제 우선 시간제 일자리랑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굉장히 시간제 일자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전문직 여성 인력이더라고요. 전문직 여성 인력. 그게 그랬고, 그다음에 둘째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특히 노사정 대타협, 대합의 이게 정말 필요한데 왜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원래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은 전부 이제 위원이 10명인데요. 10명인데 노동자 대표는 한국노총만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근로자 중에서도 또 그 반밖에 안 되는 한국노총만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뭐 95%의 노동자는 소위 노사정위원회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우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노사정위원회도 우리가 정말 그 기능을 다시 좀 재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두 분 말씀을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뭔가 이제 국민에게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하는 믿음과 희망을 줘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대단히 어려운 그 개혁 과제에 대한 분명한 어떤 방향 설정과 또 필요하다면 로드맵도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을 설득이 필요하고 그게 대단히 이제 소위 소통이겠죠, 그죠? 그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걸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난 1년 동안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어떤 이 뚜렷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또 진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설득의 중요성, 결국 이제 소통이죠. 소통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계속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로 설득한다고 해서 금방 설득되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 속에서 또는 어떤 그 정책에 암묵적으로 숨어 있는 어떤 시그널링을 통해서 우리의 정부가 이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는 거구나 또는 갈팡질팡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신호를 잃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올해 6월에 어떤 이제 임시국회에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이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이때가 저는 아주 분기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로는 현대글로비스나 SKCNC로 대변되는 과거에 벌어졌던 그 대표적인 어떤 일감 몰아주기 사례들, 특히 그룹의 경영권을 통째로 물려받는 식의 그런 어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이제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제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인 어떤 입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보수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런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일정한 정도 전진한 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제 시그널링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대통령께서 7월 초에 이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중요 입법은 다 완성이 됐다라고 거기서 딱 입법 노력을 스톱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로 방향을 틀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고 30대 재벌들의 임원들을 만나면서 투자를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정경련도 그렇고 보수신문도 그렇고 국민 다수도 그렇고, 이제 이 6월 말 7월 초를 경계점으로 해서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경제민주화에서 과거 모델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국민들이 그 시그널을 그렇게 읽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 정경련은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을 다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버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노조나 아니면 이제 야당 쪽에서는 거봐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짝퉁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어떤 화석화된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기회주의적 전략을 보수 진보가 모두 공히 구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결국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도 불신하게 되고 여야 모두가 서로가 다 불신하면서 재수의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악순환에 빠져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민주화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처음 이야기한 대로 돌아가서 보면 이 경제 민주화를 포함해서 그런 이 저성장 고령화에 대비한 어떤 새로운 그런 성장의 기반을 닦는 노력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걸 왜 일부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정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IMF 전망에 따르면 내년은 세계 경제가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가고 15년이면 고속도로로부터 이제 새로운 2008년 위기의 그림자를 완전히 털고 새로운 고속도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고통스럽게 무슨 경제 민주화를 하고 구조 개혁을 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다.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성장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세계 경제 흐름만 따라가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우리 봤듯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수출 주도형의 이런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럼 과연 그런 세계 경제가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그렇게 순조롭게 성장해 줄 것인가?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하늘만 쳐도 세계 경제만 쳐다보고 있다가 세계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놓쳐버리고 운목은 운목대로 냉골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기만도 시기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또 어영비영 이 5년을 보낼 수 있다 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원래 5월, 6월 달에 이른바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제 페드의 출구 전략 때문에 정말 전 세계 경제가 한번 출렁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그 시기를 연장하면서 조금 이제 뭐 상황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초에 이제 미국이 출구 전략을 이제 적어도 이제 시작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국지적으로든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든 어쩌면 또 한 번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출렁이는 그런 위기가 올지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성장 가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이 컨트롤 타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에게 정말 좀 더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 대통령의 이 권위주의적 리더십 문제 때문에 아마 증폭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통령에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잘못된 어떤 정보를 계속 주입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기득권 세력의 어떤 노력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미 상당한 정도 성공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부담해야 하는 이 고통을 그걸 숨기고 가는 그런 식의 어떤 경제정책 기조가 이미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패로 만드는 지금 위험을 증폭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뭐 김상조 교수께서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동훈 교수께서도 정리하는 말씀을.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이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의를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2016년에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바로 입구에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성장의 그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정부라는 점에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이 정부가 잘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딱 그걸로 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로 MB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MB 정부의 전철을 저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한 정부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 체력이 엄청나게 약화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수익성 악화입니다. 두 번째로요. 재정 건전성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겉으로 얘기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민들한테 남겼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라고 녹색 성장을 얘기하고 4대강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렇게 어영비영 자기들만의 착각 속에서 국정을 끌어가다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배워야 할 정부는 어떤 정부냐? 저는 바로 2003년에 실로드 정부, 즉 다시 말하면 어젠다 2010을 내놨던 그 실로드 정부가 즉 단기적인 인기보다 즉 실로드 정부는 어젠다 2010을 통해서 복지와 연금과 같은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정권을 내놨죠. 예. 그러나 그 실로드 정부가 닦은 토대 위에서 그것을 대연정을 통해서 메르켈 정부가 승계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즉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정책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그래서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유럽의 맹주의 자리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 실로드 정부로부터 절대로 이 MB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고 실로드 정부가 했던 것처럼 단기적 인기보다가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요. 네. 사실 아까 제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금 기조대로 간다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에도 실패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실패하는 그런 이제 트랩에 위험에 이제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의 어떤 고통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단기 성과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정책 기조가 이렇게 선회하게 되면 이게 보수 정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진보도 실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반작용을 좀 생각을 할 때 정말 좀 참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표현드렸지만 지금 이 진보 진영에 가게 되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커봐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짝퉁이었다. 결국 우리가 옳았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어떤 주장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진보도 진화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도 진화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도 반성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년이 지난 딱 지금 시점에 오게 되면 지금 진보 진영의 분위기는 뭐냐면 봐라 짝퉁이다 우리가 옳았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렇게 고수해 나가는 이거는 진보의 또 다른 실패를 어떤 불러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른바 진보 경제학자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진보의 어떤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나라의 이 보수와 진보는 52대 48의 사회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보 보수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이런 어떤 정치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때 한국 경제의 어떤 다이내믹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두 분 토론을 잘 들으셨죠? 우선 이제 우리나라 그 거시경제 지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좀 개선이 됐고 또 지금 뭐 대체적인 전망을 보면은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시지표의 개선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경제 성장의 뭐 과실과 이익을 모든 국민들이 이제 고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소위 동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경제 구조를 이제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소위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또 박근혜 정부도 그 출범 초기에 그런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 하는 강력한 그런 의지를 그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 토론자께서는 이제 1년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에 너무 지금 역점이 두어지고 있고 이런 고통스럽지만 꼭 해내야만 되는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개혁, 패러다임의 그 전환 이런 것이 지금 좀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뼈아픈 지적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구조개혁 쪽으로 역점을 두고 또 그걸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소위 이 정치의 복원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야끼리도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정부는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사회적인 설득과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시간 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그 정책 과제에 대해서 그 논의는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아주 중요한 그 몇 가지 이 방향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생생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